관을 닫으시면 됩니다. 장례 지도사의 말이 공기 중에 멈춘 듯 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이후 20년 만에 다시 찾은 장례식장.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은 어머니는 평온해 보이셨지만 왼쪽 뺨에 옅은 멍이 남아 있었네요. 요양원 측에서는 쓰러지실 때 생긴 것이라 설명했지만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관을 닫기 직전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보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따뜻했거든요. 솥뼈를 고아 만드는 국밥 냄새가 밴 그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관 속에서 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그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위로 솟구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하얗게 질린 장례 지도사의 얼굴, 비명을 터뜨리는 친척들, 그리고 카메라 셔터 누르던 조카에 떨어지는 스마트폰까지 모든 것이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손에서는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푸른 실핏줄이 선명한 손가락 사이로 작은 진주 단추와 피가 가디건 묻은 천 조각이 바닥에 구르며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가디건의 단추였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입고 계셨던 그 가디건의 단추였지요. 이건 사망 직후의 근육 경직 현상입니다. 간혹 있는 일이니 놀라지 마십시오. 장례 지도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역력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역력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신을 받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보통 염을 하면서 손을 정리하고 펴는데 장례 지도사가 어머니의 손을 살펴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부분 염만 진행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염을 맡긴다고 했는데 급하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손에 꼭 쥐고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대로 두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서둘러 설명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바닥을 펼쳤을 때 구겨진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옅은 핏자국 사이로 어머니의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3층 K 문. 장례식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요양원 원장이 급하게 들어와 조용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 장례식장은 수호 의료그룹이 운영하는 시설로 어머니가 계시던 요양원과 같은 계열사였기에 원장이 곧바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정민 씨,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장례를 계속 진행하시죠. 하지만 어머니 손에서 나온 종이 조각과 피 묻은 단추, 그리고 멍.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장례를 중단하겠습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어머니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시를 요청할 겁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숨 고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형광등 아래 창백해진 사람들의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보였네요. 정말 그러실 겁니까?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할 시간에. 원장의 말을 끊으며 저는 손에 쥔 증거를 들어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이 종이와 단추는
우연히 쥐어진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알리려 하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끝까지 밝혀드릴게요. 한 줄기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관을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네요. 나는 요양원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을 때까지 이 관은 닫지 않겠습니다. 장례식은 중단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다시 병원 안치소로 옮겨졌고 부검이 예정되었지요. 요양원은 표면적으로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미소를 짓는 사람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가 지내셨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은 겉보기에 평화로웠지만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늘 편안해 보이셨는데요. 원장의 사무실에서 들리는 말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는 자연사라고 적혀 있었고 간호 기록에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을 보고 싶습니다. 원장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끝방. 벽에 304호라고 적혀 있었지요. 문을 열자 어머니의 기척이 사라진 공허한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침대 시트의 주름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부자연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기 서랍에요. 서랍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사진첩, 그리고 그날 입고 계셨다는 진주 단추 가디건이 있었습니다. 가디건을 꺼내 살펴보니 소매 부분에 옅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여러 단추가 떨어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핏자국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어르신이 넘어지셨을 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식사하실 때 김치 국물이 묻었을 수도. 원장의 설명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깔끔하게 사시던 분입니다. 옷에 얼룩이 묻으면 즉시 세탁하시던 분이었지요. 방 구석을 살펴보던 중 책상 서랍 안쪽에서 어머니의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네이비색 표지에 진주 단추가 장식으로 붙어 있는 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그 메모장이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어머니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메모장을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흐릿한 글씨체로 몇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3층 밤 11시 27분 실패 K. 문. 은. 마지막 단어는 마치 누군가 갑자기 중단시킨 것처럼 끊겨 있었습니다. 은이라는 글자 뒤로 펜이 끌려 내려간 자국이 보였습니다. 복도를 나오는 길에 한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냘픈 체구의 여성으로 이름표에는 은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돌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담긴 두려움과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제가 부르자 은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더 빠르게 걸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메모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의 것과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어머니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나 봐요.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원장이 차가운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은희는 우리 요양원의 새 간호사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모든 걸 메모해요. 원장의 말투에는 어딘가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캐지 말라는 신호 같은 것이었지요. 저는 CCTV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요양원은 복도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우연히도 비가 많이 와서 습기 때문에 녹화 장치가 고장났다고 하네요. 원장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3층 밤 11시 27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은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저를 향해 잠시 머뭇거리듯 바라보다가 결국 서둘러 차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해서 어머니의 메모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K, 문, 은.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지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누군가에 의해 끊어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진주 단추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었지만 분명히 다른 단추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처럼 이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메모, 단추, 그리고 은이라는 이름의 간호사. 모든 것이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서늘한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다음 날 나는 은희를 어떻게든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어머니의 메모장, 진주 단추 가디건, 그리고 사진첩을 펼쳐 놓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진첩의 첫 페이지. 1980년대 초 작은 국밥집 앞에서 웃고 계시는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솥뼈를 고우시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솥뼈는 12시간은 고아야 제맛이 나온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간장과 된장, 후추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지금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며 국밥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서서 일하던 어머니의 다리는 늘 붓고 아프셨지만 단 하루도 쉬시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넘기자 제 초등학교 졸업식 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을 가리지 않고 꽃다발을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는 어머니. 그날 가게는 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평소에 입지 않던 진주 단추 가디건을 입고 오셨었지요. 이건 특별한 날에만 입는 거야. 내 아버지가 우리 결혼 30주년에 선물해 준 거란다. 그 가디건은 어머니에게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세탁을 해도 절대 세탁기에 넣지 않고 손빨래를 하셨지요. 단추가 하나 느슨해져도 즉시 바늘과 실을 꺼내 고치셨습니다. 그런 소중한 가디건의 단추가 어머니의 관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는 국밥집 앞치마를 벗지 못한 채 급히 나와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손에는 낡은 적금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그때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어머니의 거친 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솥뼈를 들고 뜨거운 국물에 데이고 수백 번의 설거지로 갈라진 그 손. 사진첩 사이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정민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꼼꼼히 기록된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10년 넘게 모으신 돈이었지요. 메모장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가게 재고부터 단골 손님들의 생일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셨지요. 말은 사라지지만 글자는 남는단다. 중요한 것은 항상 적어두렴. 어린 시절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메모장을 살펴보니 어머니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리 통증, 현기증, 그리고 마지막엔 혼자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장까지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던 작년 겨울날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날, 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순간, 어머니,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는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그냥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눈에 스친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문득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가게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요. 얼마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은 소녀에게 어머니는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밥만 먹어.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가져와도 돼. 소녀는 머뭇거렸지만 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같은 아이가 배고프면 어쩌니? 어서 먹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왔지요. 어머니는 매번 밥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소녀는 가출한 상태였고 학교를 겨우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손을 내미는 분. 그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선명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왠지 요양원 간호사 은희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미나, 난 아직 할 일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메모해 두었다.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전화했으나 기력이 없으셔서 전화 받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지요. 그리고 이틀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 진주 단추가 달린 가디건을 손에 쥐었습니다. 찢어진 소매, 피의 흔적, 그리고 빠진 단추. 아무리 봐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문 닫은 국밥집 열쇠도 유품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저는 그곳을 정리하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직은 아니야라고 하셨지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던 겁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물건들 사이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 3층 밤 11시 27분 실패 K. 문. 은. 이 메모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진주 단추를 꽉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희 간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메모의 은. 이 그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어머니의 마지막 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양원 앞에 차를 세우고 주차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 은희의 가냘픈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은희 씨. 제가 부르자 그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더니
급히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갔지만 직원 전용 출입구 앞에서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방문객은 정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원장이 이미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민 씨,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신가요? 은희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은희는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급한 가족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전 그녀가 출근하는 것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전에 들어오는 걸 봤는데요. 원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착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은희와 비슷하게 생긴 간호사가 또 있거든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원장은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은희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오르려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민 씨, 맞으신가요? 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희 씨인가요? 지금 당장 요양원에서 멀리 떠나세요. 제 전화는 감청될 수 있어요. 어머니의 국밥집으로. 1시간 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희는 어떻게 국밥집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곳에서 만나자는 걸까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려는 순간 백미러로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 구석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짙은 선팅으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밥집으로 향하는 길, 계속해서 그 검은 세단이 저를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한 블록 건너, 두 블록 건너,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미행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과실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회전, 좌회전을 반복하며 미행을 따돌린 후 마침내 10년 넘게 문을 닫은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은 빛바랬지만 정간의 뼈다귀 국밥이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와 함께 오래된 국물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수십 년간 어머니가 서 계셨던 주방, 매일 아침 솥뼈를 삶던 큰 솥,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앉던 나무 테이블까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기에 주방 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주방 서랍에서 낡은 메모장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어머니의 손님 기록장이었습니다. 매일 오는 단골들의 이름과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심지어 생일까지 기록해 두셨네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깜짝 놀랐습니다. 은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고등학생, 용돈 벌 때까지 외상,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더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마르고 창백하다. 더 많이 챙겨줘야지. 가출한 것 같다. 상담해 볼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희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라 어머니가 도왔던 그 소녀였던 겁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는 은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은희는 주위를 살피며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진주 단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민 씨,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희 씨, 당신이 어머니가 도와주셨던 그 학생인가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니 메모에서 봤어요. 은희 씨를 걱정하셨더군요. 은희는 목걸이에 진주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정민 씨 아파트 앞에 단추를 놓고 온 사람이 저예요. 어머님이 예전에 저에게 주신 단추 중 하나였어요. 정민 씨를 만날 용기가 없었지만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단추로 말이죠. 알아볼 수 있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정윤자 어머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는 가정폭력에서 도망쳐 나왔고 먹을 것도 갈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묻지도 않고 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간호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요양원에 오셨을 때 제가 특별히 모시고 싶었어요.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희는 주변을 다시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날 밤 3월 17일이었어요. 밤 11시 27분경 어머니의 메모에 적힌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원장과 외부 의사들이 왔어요. 그들은 K메디컬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다고 했죠. 3층에 정전이 났고 그들은 몇몇 환자들에게 무언가를 주사했어요. 무슨 약이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자 기록에는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머님 방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문 밖으로 나오셔서 저를 밀치셨어요. 가라. 내가 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방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어머님을 다시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도움을 청하려고 달려갔는데 원장이 나타나서 저를 붙잡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다고 협박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돌아가셨다고. 은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죄송해요. 더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은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셨던 겁니다. K메디컬이 뭐죠? 노인 건강 연구를 한다는 회사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약물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요양원 몇몇 환자들을 대상으로요. 특히 가족의 방문이 적은 분들. 은희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복사한 기록이에요. 투약 기록, 출입 로그, 그리고 K메디컬 직원들의 방문 기록이요. 3월 17일 밤에 K27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사람이 3층에 올라왔다는 기록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어요. 창문으로 보니 검은 세단 2대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원장과 함께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도망쳐야 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어서. 국밥집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진주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그것을 집으려 했지만 은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 없어요. 어서요. 하지만 저는 그 단추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으니까요.
급히 몸을 숙여 단추를 집어 올리고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골목길로 빠져나와 은희의 차에 올랐고 그녀는 급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거울로 보니 원장과 검은 코트 남자들이 뒤쫓아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은희가 물었습니다. 손에 쥔 진주 단추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빨리 어머니의 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진실이 거기 있을 거예요. 은희의 차는 빗길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세단이 아직도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가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지만 은희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정민 씨,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은희는 운전대를 꽉 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16살 때였어요. 계부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죠. 사흘 동안 굶었어요. 그때 우연히 들어간 곳이 정간의 국밥집이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며 은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판만 보고 있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국밥 한 그릇을 내오셨어요. 돈은 나중에 벌어서 가져와도 된다고.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조건 없이 저에게 따뜻함을 내어준 게. 뒤따라오는 차의 전조등이 백미러에 반사되었습니다. 은희는 갑자기 차를 좁은 골목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저를 기다리셨어요. 제가 안 나타나면 걱정하셨고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해 두셨죠. 어느 날은 제가 학교 시험 때문에 울고 있는 걸 보시고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방으로 데려가 뜨거운 물에 제 차가운 손을 녹여주셨어요. 손이 따뜻해야 글씨도 예쁘게 쓰는 법이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뒤따르던 차가 잠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호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머님은 몰래 등록금의 일부를 내주셨죠. 어머님 통장에서 봤어요. 은희 학비라고 적힌 메모가. 목에 걸린 진주 단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간호사 면허를 땄을 때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가디건에서 직접 떼어 목걸이로 만들어 주셨죠. 내가 사람들을 돌볼 때마다 이 단추가 따뜻함을 기억하게 해줄 거라고 하시면서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은희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은희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은 저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K메디컬의 불법 실험을 목격한 제가 위험에 처하자 자신을 희생해 저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어머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도망가라였어요. 눈물이 목을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던 겁니다. 병원 안치소로 들어가는 길, 은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관에서 손을 내미신 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만약 제가 그날 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은희 씨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신 거예요. 병원 직원의 안내로 어머니의 관이 있는 안치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어머니의 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관을 열어봐야 해요.
관 앞에 서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이제 그 얼굴에 담긴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살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반쯤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무언가가 있을까 하여 살며시 펼쳐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요. 은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례 준비할 때 어머님의 개인 물품들이 어디로 갔나요? 요양원에서 박스에 담아 건네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은희는 서둘러 박스를 뒤졌고 어머니의 낡은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이걸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디건의 안감을 살펴보니 손바느질로 만든 작은 주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K-메디컬, 노인 약물 실험, 증거는 진주 단추 안에, 그리고 주머니 한쪽에는 진주 단추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안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종이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옆집 대학생 민식이가 나에게 메모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특별한 단추를 만들어줬다. 내가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원본 증거는 30년간 단골이던 김 변호사에게도 맡겨뒀으니 걱정 말거라.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 옆집에 살던 민식이는 전자공학과 학생으로 방학 때마다 어머니 집에 와서 컴퓨터와 전자기기를 고쳐드렸죠. 어머니는 돈을 받지 않겠다던 학생이 고마워서 답례로 항상 국밥을 줬고 그 학생은 어머니를 자신의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단추를 자세히 살펴보니 진짜 진주 단추가 아니라 특별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등 부분을 살짝 비틀자 두 조각으로 나뉘었고 내부에는 작은 종이가 꼭꼭 접혀 있었습니다. 은희, 이건.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보니 미세한 글씨로 기록된 날짜와 시간, 약물명, 환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 연락처. 데이터는 민식이에게도 있다. 어머니는 평생 모든 중요한 일은 2중 3중으로 대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셨던 것이죠. 어머니의 지혜로움 앞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안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급히 SD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원장과 검은 코트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 씨,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고인을 이렇게 방해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당신들이 관련되어 있죠? K-메디컬의 불법 약물 실험 때문에. 제 말에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SD 카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내놓으세요. 당신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검은 코트 남자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위기의 순간 은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님의 진실을 지킬 차례예요. 은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강인한 의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안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은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어머님 장례식 다음 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경찰에 신고했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경찰은 원장과 검은 코트 남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서는 불법 약물과 요양원 기록을 조작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안치실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은희와 저는 어머니의 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목에서 진주 단추 목걸이를 풀어 어머니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돌려드려요. 제 삶을 구해주신 이 단추.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은희의 눈물이 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주신 것은 단순한 국밥이 아니었어요. 다시 태어난 인생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지킬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은희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은희 씨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딸처럼 생각하셨으니까요. 그 말에 은희는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하지만 어머님은 말하지 않아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습니다.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보여주신 사랑이 은희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은희를 딸로 삼으셨던 거죠? 저도 이제 알아요. 은희 씨는 제게 누나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은희와 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창밖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어머니, 저희가 이어나갈게요.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당신이 지키려 했던 진실을, 당신이 남기신 용기를. 관 속 어머니의 얼굴이 미소 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분은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경찰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 은희 씨.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메디컬은 국가 허가 없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약물 실험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양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신 거군요.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을 다시 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따뜻함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은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완전히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리에게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은희의 목에서 빛나던 진주 단추는 이제 어머니의 손 안에 있지만 그 단추가 상징하는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에게 서로를 만나게 해주셔서. 은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머니가 남기신 SD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단순했던 사랑과 정의로움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 경찰에 제출하기 전 SD카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저와 은희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SD 카드를 삽입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니. 파일들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보낸 3개월 동안의 일지와 몰래 녹음한 대화 그리고 K메디컬 관련 문서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요양원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지막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3월 17일 밤 11시 27분. 어머니가 메모에 적어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3층 복도 불이 꺼졌어요. 누군가 오고 있어요. 어머니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305 할머니에게 무슨 약을 투여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물 마시러 나왔어요. 어머니의 침착한 대답. 당신, 지난번에도 복도에서 봤던 분이군요. 뭘 보셨습니까? 침묵이 이어지다가 갑작스러운 소리와 함께 녹음이 흔들렸습니다. 놓으세요. 그건 증거예요. 요란한 소음 후에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 은희, 도망가. 진실은 단추 안에. 녹음이 끝났습니다. 은희와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듣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분의 용기와 희생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싸우셨군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파일들을 살펴보니 K메디컬이 요양원과 계약을 맺고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승인되지 않은 약물 실험을 진행해 온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약물은 노인들의 기억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있었고 심지어 몇몇 환자들은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문서는 K메디컬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은 이 약물 실험을 통해 기억 조작 및 삭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요양원은 그들의 실험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너무 끔찍해요. 은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경찰과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며칠 후 전국 뉴스에는 K메디컬 노인 약물 실험 스캔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회사 임원들과 요양원 관계자들이 대거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은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관을 다시 한번 찾는 것.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관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모든 이야기를 이해한 상태로요. 어머니, 저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는지. 은희도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요. 관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요. 장례식이 다시 열렸을 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 어머니가 도와주셨던 이웃들, 그리고 K메디컬 사건으로 구출된 요양원 노인들의 가족들까지. 그들은 모두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윤자 여사님은 제 딸이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밥값을 못 낸다고 하자 내 딸 공부가 밥보다 중요하지라며 외상을 해주셨죠. 추운 겨울 집에 갈 돈이 없던 날 정 여사님은 버스비를 쥐어주셨어요. 사람이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불법 약물 실험에서 구해졌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릴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눈에 띄게 드러나는 업적은 없었지만 어머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조용히 스며든 빛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 씨 되십니까? 저는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정윤자 여사님의 유언장 관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 변호사는 어머니의 오랜 단골 손님이었다고 했습니다. 정 여사님은 몇 달 전 이 봉투를 맡기셨습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드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건넨 봉투에는 정민에게 모든 것이 밝혀지면 읽으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정민에게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다. 하지만 내 사랑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삶이란 참 이상한 거구나. 내가 국밥집에서 만났던 한 소녀가 내 마지막을 지켜본 간호사가 될 줄은 몰랐단다. 은희는 내가 국밥 한 그릇으로 도왔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나를 돌보고 있구나. 세상은 우리가 베푼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곳이란다. 아무리 작은 친절도 결코 헛되지 않아. 내가 평생 국밥을 팔며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따뜻한 한 끼가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였지. 정민아, 이 요양원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냥 눈 감고 지나칠 수 없었단다. 그건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아니니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진주 단추를 찾아라.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있단다. 그리고 은희를 찾아라. 그 아이는 내 못다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정민아, 내가 자랑스럽단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머니는 늘 내 편이란다. 그리고 국밥집, 그곳이 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이 편지를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은희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누군지 알아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크고 따뜻했던 사랑에 감동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은희와 저는 국밥집 열쇠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할 겁니다. 국밥집을 다시 열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요. 은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제 간호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사랑의 바통을 이어받는 시작. SD카드의 내용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K메디컬 사건은 노인 복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의 용기가 수많은 노인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의 진주 단추를 기념하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윤자 진주 단추 재단은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관에서 내민 그 한 손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첫 움직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국밥집에서 평화롭게 일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민아, 이제 알겠지? 세상은 우리가 베푼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란다. 꿈에서 깨어나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관 속에서 내민 한 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봄날의 아침, 정간의 국밥 쉼터의 문이 열렸습니다. 10년 넘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국밥집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지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이자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요. 저는 어머니가 항상 서 계시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여전히 솥뼈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식 그대로 12시간을 고아낸 깊은 맛의 국물이지요. 정민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은희가 깔끔한 간호사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원 일과 함께 주말마다 이곳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어머니의 레시피대로 국밥을 끓이며 이곳을 지키고 있었지요. 어머니 기일이라 더 일찍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은희의 눈에 그윽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목에 진주 단추 목걸이를 다시 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날 어머니께 돌려드렸던 것을 제가 다시 찾아 그녀에게 선물했기 때문이죠. 준비는 다 됐나요? 네, 다 되었어요. 오늘은 정윤자 진주단추재단 공식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K메디컬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의 기부와 지원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딴 노인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요양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지요. 문이 열리고 첫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어머니와 닮은 주름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제가 국밥을 한 그릇씩 내어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윤자 씨 아들이지? 많이 닮았구먼.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할머니였지만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속 나타났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선행이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온 동네를 감싸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오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요양원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 언론인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래된 단골 손님들까지 정오가 되어 재단 출범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앞에 나가 짧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국밥을 팔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머니가 파신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밥을, 슬픈 이에게는 위로를, 길 잃은 이에게는 방향을 나눠주셨지요. 청중석에서는 조용한 눈물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관에서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사후 경직 현상에 의한 근육이완이라고 설명했고 그때는 그런 의학적 설명을 믿으며 충격을 달래려 했지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약자를 지키며 세상에 사랑을 더하라는 마지막 손길이었지요. 은희가 나와서 어머니와의 인연을 이야기했고 재단의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인하고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간호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을 당당히 이어받은 든든한 딸이 되어 있었지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은희와 저는 국밥집 앞에 걸린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어머니, 그 미소에는 세상을 품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나요?
이제 정민 씨와 저는 어머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관은 닫혔지만 당신이 열어주신 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을 거예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해질 무렵 우리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는 이미 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어머니의 따뜻함을 기억하는 이들이 남긴 마음이었겠지요. 은희가 진주 단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정민 씨, 어머님이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을까요? 물론이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 자식은 너 하나만이 아니다라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 가디건에서 떼어낸 마지막 진주 단추가 있었지요. 어머니는 이걸 항상 아끼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요. 이제 이 단추는 재단의 상징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은희 씨와 저를 연결해준 그 사랑의 상징으로요. 우리는 묘비 앞에 단추를 잠시 올려놓았다가 다시 가슴에 품었습니다.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 신기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단순한 국밥 레시피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방법이었다는 게요. 은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는 국밥으로 세상을 바꾸셨어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건네는 그 따뜻함으로요.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 별빛이 마치 어머니의 눈빛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관을 닫으려는 순간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은 세상을, 우리를,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국밥처럼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